아들은 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땅을 팔아 9억 5천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안전한 노후를 약속했지만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배신뿐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몰랐던 진짜 유산은 마당의 낡은 장독에서 조용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요. 평생을 땅에 기대 살아온 사람은 몸이 먼저 계절과 시간을 아는 법이거든요.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알람이니 뭐니 하는 것 없이도 흙냄새 섞인 새벽 공기가 코끝을 스치면 몸이 알아서 일어나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방 안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창호지 너머로는 희미하게 푸른 기운이 번지고 있었어요. 잠시 앉아 밤새 굳어있던 무릎이랑 허리를 좀 주무르고 나서야 조심조심 몸을 일으켰죠. 삐걱이는 마루를 밟고 밖으로 나가니 아직 잠에서 덜 깬 세상의 고요함이 저를 반겨주네요. 우리 집은 달성군에서도 꽤 오래된 축에 속하는 낡은 한옥이에요. 저 멀리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꼭 성냥갑처럼 삐죽삐죽 솟아오르는 게 보이지만 우리 집 마당은 아직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마당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장독대, 우리 식구들은 옹기라고 부르는 이 녀석들이 제겐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시집와서 처음 이 마당을 밟았을 때부터 저와 함께 늙어온 녀석들이죠.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것부터 제가 새로 드린 것까지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마당에 가득해요. 어떤 녀석은 허리가 잘록하고 어떤 녀석은 어깨가 떡 벌어졌고 또 어떤 녀석은 유난히 짙은 갈색 빛을 띠고 있죠. 저마다 생긴 것도 품고 있는 이야기도 다 달라요. 매일 아침 제 첫 일과는 이 녀석들의 얼굴을 닦아주는 거예요. 차가운 새벽 이슬에 젖은 항아리, 뚜껑을 마른 행주로 정성껏 닦아주다 보면 꼭 아이들 세수시키는 기분이 들어요. 행주가 스칠 때마다 슥, 슥 하고 나는 소리가 꼭 잠에서 깨어나는 숨소리 같거든요. 밤새 잘 잤나? 하고 혼잣말을 건네며 항아리 하나하나를 쓸어주었죠. 이 녀석들 속에는 그냥 된장, 고추장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의 역사와 제 인생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숙성되고 있는 셈이죠. 햇살 좋은 날엔 뚜껑을 열어 볕을 쬐어주고 비 오는 날엔 혹여 빗물이 들어갈까 꽁꽁 닫아주고 그렇게 수십 년을 함께했어요. 그러니 어찌 가족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 멀리 현풍장에서부터 왁자지껄한 소리가 바람을 타고 실려왔어요. 곧 장이 설 시간이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직접 키운 채소라도 이고나가 앉아 있었을 텐데 이제는 기운이 붙여서 구경 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해요. 장독대 정리를 마치고 나니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더군요.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매주를 쑤는 일이죠. 부엌 옆광에 들어가니 작년 가을에 거두어 잘 말려둔 콩자루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규칙이 있는데 장을 담그는 콩은 절대 사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이 달성의 기름진 땅에서 키운 콩만 써요. 콩 한 알 한 알에 지난 봄의 햇살과 여름의 비바람, 가을의 서리가 모두 담겨 있거든요. 땅의 정직함을 믿는 거죠. 콩을 한 바가지 퍼내니 촤르르 하는 소리가 참 듣기 좋았어요. 벌레 먹은 놈, 돌멩이 같은 놈들을 골라내고 토실토실한 놈들만 남기는 작업을 한참 했어요. 이 과정이 지루해 보일지 몰라도 장맛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좋은 재료를 고르는 정성. 우리 어머님께서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었죠.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어요. 장작 타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갔죠. 물이 끓기 시작하면 깨끗하게 씻은 콩을 쏟아부어요. 그리고는 몇 시간이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콩이 푹 무르고 집안 전체에 구수한 냄새가 진동할 때까지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저는 참 좋아요. 서두를 필요도 없고 재촉할 필요도 없죠. 그저 자연의 시간이 제 할 일을 다 할 때까지 믿고 맡기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뭐든 빨리빨리라고들 하지만 우리네 전통장은 느릿느릿히 미덕이거든요. 콩이 다 삶아지면 절구에 넣고 찧어야 해요. 너무 곱게 찧어도 안 되고 너무 덩어리가 져도 안 돼요. 적당히 콩알이 살아있으면서도 끈기가 생길 정도로 찢는 것. 이건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손으로, 몸으로 익히는 지혜예요.
수십 년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죠. 잘 찧어진 콩을 네모 반듯하게 빚어 메주를 만들었어요. 새끼줄로 엮어 처마 밑에 매달아 두면 이제부터는 바람과 햇살이 나머지 일을 해줄 거예요. 추운 겨울 동안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메주는 서서히 그리고 깊이 발효되겠죠. 이건 단순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에요. 생명을 기르고 시간을 담아내는 일종의 의식 같은 거죠. 우리 집안의 여인들이 대대로 지켜온 소중한 유산이고요. 주말 오후가 되니 막내 아들 녀석이 찾아왔어요. 번쩍이는 차를 마당 한쪽에 세우는데 흙먼지 날리는 우리 집 마당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잠시 했죠. 녀석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올 때마다 부쩍 다른 사람이 되어 오는 것 같아요. 몸에 딱 붙는 비싼 옷에 손목에는 처음 보는 시계가 번쩍였어요. 풍기는 냄새부터가 달랐죠. 흙냄새와 장냄새가 익숙한 제 코에는 너무 낯선 달콤하고도 서늘한 향이었어요. 어머니, 잘 계셨어요? 하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투는 이제 완전히 서울 사람이 다 됐더군요. 제가 쓰는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와는 결이 달랐어요. 마루에 걸터 앉은 녀석은 쉬지 않고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서울 친구 누구는 얼마 전에 아파트를 사서 몇 억이 올랐다더라. 누구는 코인인가 뭔가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더라. 저는 그게 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코인이라는 건 쌀이나 콩처럼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걸로 돈을 번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죠. 한참을 그렇게 제 자랑인지 친구 자랑인지 모를 이야기를 하던 녀석이 본론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이제 힘든 농사일 좀 그만하시고 편하게 사셔야죠. 그 말은 참 다정하게 들렸지만 이어지는 말은 비수 같았어요. 이 동네도 곧 개발된다고 난리던데 땅값 더 오르기 전에 파는 게 이득이에요. 지금이 기회라고요. 기회. 녀석은 제 손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쥐어주었어요. 손바닥만 한 화면에 빨갛고 파란 그래프와 함께 알아볼 수 없는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우리 땅 시세라는데 저는 어지러워서 화면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죠. 제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큰 액수가 거기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아들의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녀석에게 이 땅은 그저 스마트폰 화면 속의 숫자에 불과한 거겠죠. 하지만 저에게 이 땅은 남편과 함께 평생 땀 흘려 일군 삶의 터전이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낸 젖줄 같은 곳이에요. 흙 한 줌, 풀 한 포기에 우리 가족의 역사가 새겨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기회라는 말 한마디로 팔아치울 수 있겠어요. 녀석의 세상과 저의 세상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저는 땅을 갈고 씨앗을 심어 거두는 눈에 보이는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믿고 살았는데 아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언가를 사고 팔아 돈을 버는 세상을 살고 있었죠. 제가 선뜻 대답을 하지 않자 아들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녀석의 시선이 마당 한쪽의 장독대로 향했죠. 어머니, 솔직히 이제 이런 된장, 고추장 누가 힘들게 만들어 먹어요. 인터넷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세상인데 그 말이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찔렀어요. 마치 제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저 장독안에 든 것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제 젊음과 땀, 그리고 우리 집안의 자부심이라는 걸 녀석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죠. 이 땅 팔면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다. 너그 아버지랑 내가 이 땅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가로막았어요. 어머니, 그건 옛날 생각이에요. 조상님들도 우리가 잘 사는 걸 바라실 거예요. 이건 미래를 위한 희생이라고요. 희생이라는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어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조상님까지 팔아 또 다른 희생을 강요받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의 눈에는 오직 욕망만이 가득했어요. 그 반짝이는 눈을 보며 저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졌어요. 제가 평생 지켜온 가치들이 사랑하는 아들 앞에서 이렇게 낡고 초라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그날따라 마당의 장독들이 외롭게 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들이 다녀간 뒤로 며칠 동안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마당의 장독들을 닦아주고 밭에 나가 일을 하면서도 녀석이 남기고 간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이제 이런 된장은 아무도 안 먹는다는 말, 미래를 위한 희생이라는 말. 마치 제 평생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만 같아서 가슴 한쪽이 아리고 시렸어요. 흙을 만지고 장을 돌보는 제 손이 부끄러워진 것은 처음이었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남편 생각이 더 간절해졌어요. 그이가 살아 있었다면 그래도 내 편 한 사람은 있었을 텐데 싶어서요. 여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소? 하고 허공에 묻고 또 물었죠. 그러던 며칠 뒤였어요. 아들 녀석이 예고도 없이 또 찾아왔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멀끔하게 차려입은 낯선 사내를 하나 데리고 왔더라고요.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빗어 넘기고 몸에 딱 맞는 양복을 입은 모습이 꼭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사람 같았어요. 구두는 또 어찌나 닦았던지 반짝반짝 빛이 나서 흙마당을 밟는 게 미안할 정도였죠. 아들은 그를 재무설계사라고 소개했어요. 제겐 너무나 생소한 이름이었죠. 늙은 제 재산을 뭘 설계할 게 있다고 이런 사람까지 데려왔나 싶어 어리둥절했어요. 아들은 제게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어요. 제가 평생 고생만 했으니 이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후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보내게 해드리고 싶었다고요. 그 마음이 고맙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낯선 사내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지만 그의 눈은 마당 구석구석과 집안을 재빨리 훑고 있었어요. 마치 값어치를 매기는 듯한 그 눈빛이 저는 영 불편했죠. 대청마루에 앉자마자 그 전문가는 서류 가방에서 반질반질한 판때기 같은 걸 꺼내들었어요. 아들이 태블릿 PC라고 부르던 물건이었죠. 손가락으로 몇 번 화면을 쓱쓱 문지르니 지난번에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지러운 그림들이 나타났어요. 빨갛고 파란 막대기들이 솟아있고 꼬부랑 영어 글자들이 가득했죠. 그는 그걸 제 앞에 내밀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 자산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잠자고 있는지, 이 땅을 팔아서 현금화하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열리는지에 대해서요. 그의 입에서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리스크 헤지 같은 제가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사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보여주는 화면 속 세상은 제가 아는 세상과는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제가 아는 부부라는 건 봄에 씨앗을 심으면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정성으로 담근 장이 세월 속에서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시간과 땀이 정직하게 쌓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 화면 속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고 가벼워 보였어요. 손가락 하나로 돈이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것 같았죠. 한참을 설명하던 그가 결정적인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의 소중한 자산을 이렇게 땅에 묵혀두는 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이제는 어머님 자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노후 신탁 상품이라는 걸 추천하더군요.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자기들에게 맡기면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주고 남은 돈은 안전하게 불려서 나중에 자식들에게 더 큰 재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참으로 달콤하게 들리는 말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우리 집안 대대로 땅은 파는 게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땅은 우리 가족의 뿌리이자 역사 그 자체였어요. 돈이 필요하면 땅을 담보로 잠시 빌릴 수는 있어도 뿌리째 뽑아 파는 건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죠. 그 전문가의 논리는 제 평생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었어요. 땅에 묵혀두는 게 손해라니요. 땅만큼 정직하고 확실한 게 어디 있다고.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애써 감추며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땅은 정직한 법인디요. 내가 땀 흘린 만큼은 꼭 돌려주는 게 땅인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 전문가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조롱과 연민이 뒤섞인
그런 웃음이었죠. 어머님, 그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에 가장 부정직한 것이 바로 땅입니다. 세금에, 규제에 언제 값이 떨어질지도 모르고요. 진짜 정직한 건 바로 데이터, 즉 디지털 자산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마치 여러 사람 앞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모멸감이 온몸을 덮쳤죠. 제 평생의 지혜와 믿음이 저 젊은 사내의 말 한마디에 낡아빠진 미신이자 어리석은 고집이 되어버렸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요? 제가 아는 숫자는 반 몇 평, 콩 몇 말처럼 손에 잡히는 것들이었는데 저 판때기 속에서 헛개비처럼 춤추는 숫자들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더 비참했던 것은 바로 옆에 앉아있던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녀석은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전문가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봤어요. 어머니, 좀 세상 물정을 아셔야죠. 전문가님이 괜히 저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다 어머니 위하는 마음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 눈빛은 마치 철없는 아이를 타이르는 어른의 그것과 같았어요. 한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자식에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을 열면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가족 내에서조차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어요. 내 아들조차 저 낯선 사내의 말을 더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제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웅웅거리는 소음처럼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죠. 저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제 발치에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당의 장독대들도 마치 저처럼 할 말을 잃고 침묵 속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삶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평생을 단단하다고 믿었던 땅이 사실은 가장 불안한 모래밭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다녀간 후로 제 세상은 온통 잿빛이 되었어요.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고 잠을 자도 깊이 들지 못하고 자꾸만 깨어났. 아들이 뱉어낸 말, 전문가가 던진 비웃음이 밤마다 악몽이 되어 저를 괴롭혔어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 삶의 방식이, 제 지혜가 그렇게나 어리석고 낡아빠진 것이었나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죠. 마당의 장독들도 마치 저처럼 기운을 잃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이제는 저 녀석들을 돌보는 제 손길마저 자신이 없어졌거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런 생각들이 독초처럼 마음속에서 자라났어요. 아들은 그 후로도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설득하려 애썼죠. 땅을 팔면 당장 서울에 좋은 집을 얻어모시겠다. 남은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드리겠. 하지만 제가 여전히 망설이자 녀석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나중에는 거의 애원하듯 울먹이듯 말하더군요. 어머니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요. 친구들은 다들 훨훨 날아다니는데 자기만 이 낡은 시골집과 땅에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요. 어머니의 그 고집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후벼 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더군요. 제 고집 때문에 자식 인생이 망가진다는데 어느 어미가 버틸 수 있겠어요. 제 삶이 부정당하는 것보다 제 존재가 자식의 앞길을 막는 짐이 되었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결국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수십 년간 제 몸에 일부나 다름없었던 그 땅을, 남편의 땀과 제 눈물이 스며있는 그 흙을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전화기 너머로 아들에게 알았다. 네 뜻대로 하거라. 하고 말하는 제 목소리가 꼭 다른 사람 목소리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는 유난히 하늘이 흐렸어요. 꼭 제 마음처럼요. 모든 것을 체념하고 텅 빈 대청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뭘 해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죠. 그냥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낡은 대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 녀석인가 싶었는데 문틈으로 고개를 쑥 내민 건 생전 처음 보는 젊은 아가씨였어요. 머리는 노랗게 물들이고 옷차림도 제가 보기엔 좀 요란했지만 눈은 참 맑고 선하게 생겼더군요. 잔뜩 미안한 표정으로 제게 길을 묻더라고요. 근처에 있는 무슨 촬영 장소를 찾아왔는데 지도 앱인가 하는 게 엉뚱한 곳을 알려줘서 길을 잃었다고요. 저는 오랜만에 보는 낯선 사람의 방문에 저도 모르게 경계심을 풀고 마당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가소. 아가씨는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걸음을 뚝 멈췄어요. 그리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당 한쪽에 늘어선 제 장독들을 바라보더군요. 우와, 대박, 아가씨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어요. 저는 그 말이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죠. 아가씨는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장독대로 달려가서는 만져봐도 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가씨는 항아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쓸어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이런 장독대는 진짜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할머니, 이거 다 직접 담그신 거예요? 그 목소리에는 제 아들이나 그 전문가에게서 느꼈던 조롱이나 동정이 전혀 없었어요. 순수한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죠.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낯선 이에게 제 장독들을 자랑하고 싶어졌어요. 저건 간장독이고 저건 된장독이고 저기 작은 녀석은 고추장독이라고 하나하나 설명하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었어요. 아가씨는 자신의 이름이 하나라고 했어요. 음식을 찾아다니며 영상을 찍어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음식 브이로거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일을 하는 건지는 잘 몰랐지만 음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있었죠. 하나는 제게 장 담그는 과정을 영상에 담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이렇게 귀한 전통이 사라지면 안 된다면서요. 저는 손사래를 쳤죠. 다 늙은 할망구가 뭐 볼 게 있다고. 하지만 하나는 막무가내였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할머니만 모르신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면 얼마나 놀라워할지 모른다고요. 그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마침 며칠 뒤에 작년에 담근 된장장 가르기를 할 참이었거든요. 며칠 뒤 하나는 정말로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다시 찾아왔어요. 저는 오랜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고 곱게 머리를 빗었죠.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막상 장독 앞에 선이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잘 숙성된 된장 항아리 뚜껑을 여니 구수하고도 깊은 향이 마당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카메라를 든 하나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저는 어머님께 배운 대로 정성껏 된장과 간장을 분리했어요. 이건 노동이 아니라 제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 모습을 하나는 숨을 죽인 채 렌즈에 담았어요. 일을 마치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간단히 밥상을 차렸어요. 갓 지은 쌀밥에 방금 갈은 된장을 푹 떠서 끓인 찌개, 그리고 작년에 담근 고추장으로 무친 풋고추가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죠. 하나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맛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어디 아프냐고 묻자 하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돌아가신 자기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바로 그 맛이라면서요.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난다고요. 할머니, 이건 진짜 돈 주고도 못 사 먹는 보물이에요. 이 깊은 맛은 시간이랑 정성 말고는 그 어떤 걸로도 흉내낼 수 없잖아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꽁꽁 얼어붙었던 것이 쨍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보물. 아들은 촌스럽고 돈 안 되는 짓이라 했고 전문가는 비효율적이고 부정직한 것이라 했는데 이 젊은 아가씨는 제 된장이 보물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아들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존중이었죠. 제 삶이 제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하나는 자신의 채널에 올릴 짧은 예고편 영상을 만들었다며 제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스마트폰 화면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했지만 하나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마지못해 들여다봤죠. 영상 속에는 햇살 아래 반짝이는 장독들과 된장을 가르는 제 주름진 손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 제가 읽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가 읽어주는 글자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죠. 진짜 손맛을 찾았다.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눈물 나요. 저런 장독대는 박물관에나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런 곳이 있다니. 세상에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니요. 저는 캄캄한 우물 안에 혼자 갇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물 밖에는 저를 향해 손짓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작은 화면을 통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과 처음으로 연결되는 기분을 느꼈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니 읍내로 나오라고 했어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죠. 제 손에 들린 도장의 무게가 천근만근 같았어요. 계약서에 적힌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아들이 가리키는 곳에 힘없이 도장을 찍었죠. 제 평생과도 같았던 땅이 종이 한 장 위에서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제와는 조금 다른 기분이었어요. 마음 한쪽 구석에 아주 작지만 단단한 씨앗 하나가 심어진 느낌이었거든요. 어쩌면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미약한 희망. 하나의 맑은 눈동자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저를 응원해주던 따뜻한 말들이 제게 남겨준 작은 씨앗이었어요. 땅을 팔고 며칠이 지났어요. 집을 나설 때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평생을 내 것이라 믿고 밟아온 땅이 이제는 남의 것이라 생각하니 꼭 제 몸의 일부가 뚝 떨어져 나간 것처럼 허전하고 아팠어요. 아들 녀석은 이제 큰일을 해냈다는 듯 홀가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힘이 들었죠. 마음 한편에 하나 아가씨가 심어준 작은 희망의 씨앗이 있었지만 그 씨앗이 너무 작고 연약해서 금방이라도 발여 사라질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땅 판돈이 들어왔다고요. 제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어마어마한 액수였죠. 9억 5천만 원.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그건 그냥 숫자일 뿐 남편과 제가 함께 흘린 땀과 눈물의 가치를 담고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그 돈이 무서웠어요. 앞으로 이 돈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덜컥 겁이 났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 아들이 바로 달려왔어요. 녀석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흥분과 기쁨이 가득했죠. 제 손을 잡고 호들갑을 떨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정말 고생 끝이에요. 이 돈으로 제가 어머니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질게요. 그러면서 녀석이 꺼낸 이야기는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면서요. 그러니 이 큰 돈을 어머니가 그냥 가지고 계시면 위험하다는 거였죠. 요즘은 다 스마트폰 앱으로 은행 일을 보는 세상인데 어머니는 이런 거 복잡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혹시라도 누가 이상한 문자 보내서 누르라고 하면 큰일 나고요. 제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녀석은 제 스마트폰을 가져가서는 아주 익숙한 손놀림으로 화면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제 전화기인데도 저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까맣게 몰랐으니까요. 아들은 디지털 뱅킹이라는 것을 신청하고 온갖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했어요. 그리고는 모든 거래 알림 문자가 자신의 전화기로 가도록 바꿔놓았죠. 어머니, 이제 됐어요. 통장이랑 도장은 어머니가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돈을 찾거나 보낼 때는 꼭 저한테 먼저 이야기하셔야 해요. 제가 앱으로 안전하게 처리해 드릴 테니까요.
녀석은 마치 대단한 효도라도 한 것처럼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제 통장을 제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든 돈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은 제게서 돈을 빼앗아 간 게 아니에요. 돈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 간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장벽을 세워서 저를 제 돈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시켜버린 거예요. 저는 거대한 금고 안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금고 열쇠는 아들이 쥐고 있었고요. 그렇게 답답하고 무력한 날들이 이어지던 중에 한 줄기 빛처럼 하나 아가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며칠 전 찍었던 영상을 아주 예쁘게 만들었다면서 보여주더군요. 할머니의 일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영상 속에는 햇살 좋은 날, 제가 장독대 앞에서 된장과 간장을 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느릿느릿하지만 정성스러운 제 손길과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장독대의 풍경이 어우러져 참으로 평화로워 보였어요. 제 자신이 아닌 꼭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하나는 그 영상을 유튜브라는 곳에 올렸다고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라고요.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하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하나의 얼굴에는 설렘과 희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했죠. 제 마음은 여전히 아들이 쳐놓은 장벽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벌어졌어요. 하나가 올린 영상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몇십, 몇백에 불과했던 조회수가 며칠 만에 몇만, 몇십만으로 불어났어요. 하나는 매일같이 제게 찾아와서 사람들의 반응을 전해주었죠. 할머니, 구독자가 벌써 10,000명이나 됐어요. 댓글 좀 보세요. 다들 할머니 된장 맛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하나는 제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주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던 방식 그대로네요. 영상 보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저런 분이야말로 진짜 인간문화재 아닌가요? 나라에서 보호해줘야 해요. 된장 파시면 안 되나요? 제발 팔아주세요. 저를 향한 따뜻하고 존경 어린 말들이 화면 가득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아들에게 촌스럽다고 구박받고 전문가에게 비효율적이라고 조롱당했던 제 삶이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은 아주 유명한 한식 요리사라는 분이 제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진정한 장인의 손길이라고 극찬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일 이후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궁금해했어요. 대구 지역 신문사에서도 연락이 오고 심지어 달성군 문화유산 보존회라는 곳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그들은 제 전통 방식의 장 담그기 기술이 사라져가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에 협력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하나의 도움을 받아 서툴게나마 스마트폰으로 제 영상을 보고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 사용했던 그 차가운 기계가 이제는 세상과 저를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뒤에는 저를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 삶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의 네트워크가 생겨나고 있었던 거죠.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이 쳐놓은 디지털 장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했지만 이제는 그 장벽 너머를 볼 수 있는 작은 창문이 생긴 기분이었죠. 그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참으로 따뜻했어요. 제 평생의 업이, 제 지혜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반격의 씨앗이 제 마음속에서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아들은 제 돈을 가두었을지는 몰라도 제 삶의 가치까지 가둘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 가치는 이제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모두의 것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유튜브 채널 할머니의 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제 일상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 아가씨는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 저와 함께 장을 돌보며 그 모든 과정을 영상에 담았죠. 저는 카메라가 어색하면서도 렌즈 너머에 저를 응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힘이 났어요. 밭에서 땀 흘리고 장독을 닦고 매주를 쓰는 제 평범한 하루하루가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또 고마웠죠. 제 삶이 쓸모없지 않다는 걸, 제 지혜가 낡아빠진 것이 아니라는 걸 세상이 증명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 통장에 들어있는 그 큰 돈 때문이었죠. 그 돈은 제 손안에 있었지만 제 것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쳐놓은 보이지 않는 장벽에 막혀 저는 그 돈을 만져볼 수도 들여다볼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아들의 처분만 기다리는 이름만 주인인 허수아비 신세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그 전문가라는 사람과 함께 다시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런데 이번에 본 아들의 얼굴은 지난번과는 사뭇 달랐어요. 초조함과 욕망으로 번들거리던 눈빛은 사라지고 깊이 반성하는 듯한 차분하고 공손한 태도였죠. 녀석은 제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것처럼 낮은 자세로 말했어요. 그동안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너무 자기 생각만 해서 죄송하다고, 이제라도 제대로 효도하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안전한 노후 투자 신탁이라는 거예요. 제가 꼼꼼하게 다시 다 알아봤는데 이게 어머니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여기에 맡겨두면 신경 쓰실 일 하나도 없이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도 나오고 돈도 안전하게 불어난대요. 다 어머니 편하게 모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정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표정 앞에서 제 마음속에 단단히 세워두었던 경계심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어쩌면 내가 아들을 오해했던 건 아닐까. 녀석이 철이 없어서 잠시 잘못된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진짜 나를 위하는 길을 찾은 건 아닐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니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울렸지만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미의 마음은 그 희망의 끈을 참아놓지 못하겠더군요. 제 눈앞에 있는 건 사기꾼이 아니라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어요. 아들이 가리키는 곳마다 꾹꾹 도장을 찍어주었죠. 이게 내 아들을 믿는 마지막 기회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며칠이 지났어요. 현풍장에 들러 하나 아가씨에게 줄 예쁜 버선이라도 한 켤레 사주고 싶어서 읍내 농협에 갔어요. 아주 적은 돈이라도 제 손으로 직접 찾아 쓰고 싶었거든요. 오랜만에 찾은 은행은 여전히 분주했고 창구 직원은 상냥하게 저를 맞아주었죠. 제가 통장을 내밀며 돈을 좀 찾아달라고 하자 직원은 한참 동안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 통장에는 잔액이 없는데요. 그 순간 제 귀가 먹먹해졌어요. 은행 안의 모든 소음이 갑자기 사라지고 직원의 입모양만 뻐끔거리는 것처럼 보였죠. 잔액이 없다니요. 제 평생과도 같은 땅을 판 돈, 그 천금 같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인데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몇 번이고 되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어요. 며칠 전 아들이 와서 투자 신탁 계약서를 근거로 전액을 다른 계좌로 옮겨갔다는 거였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제 울음소리에 은행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부끄러움도 체면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제 세상이, 제 믿음이, 제 아들이 저를 배신했다는 절망감에 숨조차 쉴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하나 아가씨가 연락을 받고 달려와 저를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길 위에서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쓸어주며 함께 울어주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눈물도 더 이상 나오지 않더군요. 텅 빈 가슴에 남은 것은 차가운 분노와 칼날 같은 결심뿐이었어요. 하나야, 이대로는 못 죽는다.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가 없어. 하나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어요. 할머니,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범죄예요. 세상에 알려야 해요. 할머니처럼 당하는 다른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우리가 알려야 해요. 다음 날 우리는 달성 경찰서로 향했어요. 제 평생 경찰서 문턱은 넘어본 적도 없는데
제 발로 아들을 고소하러 가게 된 거예요. 경찰관 앞에서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끔찍하게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제 치부를 제 손으로 드러내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하나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용기를 주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아들과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그 전문가가 다녀갔던 날의 기억 등 모든 것을 낱낱이 진술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결전의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제 집 대청마루에 작은 카메라 하나를 세워놓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라는 것을 켰어요. 화면 속에는 초라하고 늙은 제 모습이 비치고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화면 앞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들의 실명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평생 땅만 알고 살아온 한 늙은 어미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죠.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땅을 팔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평생의 재산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는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땅을 잃었습니다. 제 아들에 대한 믿음도 세상에 대한 희망도 다 잃은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마당의 장독들을 가리켰어요. 저는 이 장독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 집안의 역사와 저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도 이 장독 안에 담긴 제 삶의 가치까지는 빼앗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방송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그 장독 제가 사겠습니다. 화면 한쪽에선 슈퍼챗이라며 돈을 보내주는 사람들도 있었죠.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제 아픔에 함께 분노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았어요. 그날 밤의 방송은 순식간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조회수는 150만 회를 훌쩍 넘어섰고, 할머니의 일기 채널 구독자는 15만 명으로 불어나 있었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할머니를 돕고 싶다는 후원문의 전화, 그리고 제 된장과 고추장을 사고 싶다는 주문 전화가 쇄도했어요. 제 전통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이제는 제게 새로운 경제적 독립의 기반을 마련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지역 신문사를 시작으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 개인적인 비극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노인들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와 디지털 격차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사회적인 사건이 되었던 거죠. 저는 더 이상 숨어서 우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불의에 맞서 제 목소리를 내는 생존자이자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용감한 증언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빈 통장 앞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사실 더 크고 소중한 것을 얻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가득 찬 장독과도 같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연대라는 것을요. 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후 폭풍 같던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저는 더 이상 억울함에 밤잠 설치는 외로운 늙은이가 아니었죠. 매일같이 쏟아지는 응원과 지지 속에서 저는 제 삶의 의미를 새로이 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해결해야 할 가장 아프고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었죠. 바로 제 아들 녀석의 문제였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녀석의 사기 행각이 언론에까지 오르내리자 아들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어요. 한때 번지르르한 모습으로 제 앞에서 성공을 이야기하던 아들은 온데간데 없었죠. 며칠 후 녀석이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집으로 찾아왔어요. 헬쑥해진 얼굴과 텅 빈 눈동자를 보니 미운 마음보다 가슴 아픈 마음이 먼저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어미의 마음인가 봐요. 녀석은 제 앞에 엎드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울기만 했어요. 용서를 구하는 말조차 입 밖으로 꺼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녀석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도록 내버려 두었죠. 자신의 잘못을 온몸으로 느끼고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녀석이 치러야 할 첫 번째 죗값이었으니까요.
한참 후에야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죠. 네가 진 빚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라의 법을 어긴 빚이고 또 하나는 내 마음에 지은 빚이다. 녀석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라의 진 빚은 법이 정하는 대로 갚거라. 달게 벌을 받고 죗값을 치러. 하지만 내 마음에 진 빚은 그걸 갚는 길은 따로 있다. 네가 평생을 바쳐 네가 그토록 촌스럽다고 무시했던 우리 전통의 소중함을 세상에 알리며 살아라. 땀의 가치를 배우고 기다림의 지혜를 깨우쳐 그것이 네가 내게 진 마음의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그리 쉬운 게 아니죠. 대신 녀석에게 책임을 다하고 삶으로 자신의 잘못을 갚아나갈 기회를 준 거예요. 그것이 제가 어미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 아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 곁을 제가 묵묵히 지켰어요. 단순한 화해가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죠. 아들의 문제가 정리되는 동안 제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제 개인의 승리를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을 더 의미 있는 무언가로 남기고 싶었죠. 저를 응원해주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우리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 아가씨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죠.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과 저를 돕고 싶다며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을 제 개인을 위해 쓸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제 낡은 한옥을 전통장 문화체험관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낡고 불편한 부분은 고치되 집이 가진 세월의 흔적과 이야기는 그대로 살리기로 했죠. 지역 문화유산 보존회에서도 전문가를 보내주어 큰 도움을 주었어요. 마당의 장독대들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장을 담그는 과정을 사람들이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죠. 부엌은 현대식으로 편리하게 고치되 전통 아궁이는 그대로 살려 가마솥을 걸었어요. 제 평생의 보금자리가 이제는 저 혼자만의 집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린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은 참으로 벅차고 감격스러웠어요. 체험관이 문을 열자 가장 먼저 장 담그기 워크숍을 시작했어요. 유튜브 채널 할머니의 일기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했는데 순식간에 마감이 되더군요. 아이의 손을 잡고 온 젊은 부부, 한식을 진지하게 배우고 싶다는 대학생들, 심지어 파란 눈의 외국인 유학생들까지 제 작은 마당은 다양한 세대와 국적의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그들에게 단순히 된장, 고추장을 만드는 법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좋은 콩을 고르는 법부터 메주를 띄우고 햇살과 바람에 장을 맡기는 과정 하나하나에 담긴 기다림과 정성의 가치를 이야기해 주었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저는 제 삶의 지혜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제 이야기가 만들어낸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농협중앙회라며 아주 높은 분에게서 편지가 한 통 왔어요. 제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는 노인 고객이 자녀와 함께 오더라도 거액을 이체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여러 번 재차 확인하고 그 과정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는 새로운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죠.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 규정을 박순자 할머니법이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제 아픈 경험이 다른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작은 제도의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어요. 얼마 후에는 달성군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보호정책 간담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죠. 한때 세상 물정 모른다고 구박받던 제가 이제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조언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제 집 마당은 이제 주말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달성군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죠. 마당 한쪽에서는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장독을 가리키며 무언가 열심히 설명해주고 있었고, 대청마루에서는 하나 아가씨가 새로운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 장독대들 사이에서 묵묵히 빈 항아리를 닦고 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법의 처벌을 받고 돌아온 제 아들이었죠. 녀석은 아무 말 없이 매일같이 이곳에 나와 허드레 씨를 도우며 자신의 죗값을 그리고 마음의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하나는 그 모든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죠. 할머니의 일기는 더 이상 제 개인의 슬픈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전통 속에서 미래를 발견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장을 배우러 온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활짝 웃었어요. 제 평생의 보금자리에서 제 삶의 의미를 찾아준 사람들과 함께 저는 이제 정말로 행복했어요. 제 일기는 이제 끝났지만 우리의 유산은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었으니까요.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진정한 승리가 복수가 아닌 유산을 만드는 데 있음을 보여줘요. 개인의 아픔을 사회를 위한 교훈으로, 잊혀가던 전통을 다음 세대를 위한 선물로 바꿨으니까요. 결국 가장 큰 힘은 빼앗긴 것을 되찾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누어 더 큰 가치를 만드는 데 있었던 거죠.